자, 이번 강의는 192페이지 의사표시 효력 발생입니다.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의사표시가 어느 단계에 이르러야 효과가 발생하느냐. 일단 1번 상대방이 없는 경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에는 의사가 완성되기만 하면 효과가 생기는 표백주의를 취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없다면 보낼 수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도달이 되면 효과가 생깁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발신만 하면 효과를 취하는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도달하게 되면 효과가 생기고요. 예외적으로 발신만 하면 효과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93페이지 오시면 원칙, 도달주의가 원칙이다 이렇게 나오고 도달의 의의가 나와요. 자,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도달하게 되면 효과가 생기는데 도달이 뭐냐? 일단 상대방의 집에 영역 내에 진입을 하는 거죠. 상대방의 집의 영역 내에 진입을 해서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알 수 있는 상태, 요지 가능한 상태에 놓이면 도달입니다. 따라서 도달되기 위해서 상대방이 그 내용을 요지 알 필요까지는 없다는 점을 우리가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집의 영역 내에 진입하면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 본인 직접 받는 거 물론 도달이지만 동거하는 가족이나 동거하는 가정부가 받는 것도 상대방의 집의 영역 내에 진입한 것이기 때문에 도달된 것으로 보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가 되는 경우죠. 1번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한다.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게 되면 도달된 것으로 간주를 하고요. 그 다음에 2번 격지자와 대화자가 나오는데 일단 교재는 거리 문제가 아니라 시간 문제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의사표시가 발신하고 도달하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의 경과가 요구되면 격지자고요. 의사표시가 발신하고 도달하기 위해서 시간의 경과가 필요 없는 경우가 대화자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 옆에 누워있는 제 처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 그 편지가 제 처에게 도달하려면 우체국으로 갔다가 시간이 필요하죠. 따라서 제 처는 옆에 누워있지만 격지자가 되는 거고요. 제가 미국에 계신 저희 형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리가 엄청 많이 떨어져 있지만 전화를 하고 있으면 제가 말하면 바로 들으니까 제 미국에 계신 저 형님은 뭐가 되는 거죠? 대화자가 되는 거죠. 개념만 잡습니다. 3번 입증 책임이죠. 자, 집의 영역 내에 진입하고 요지 가능성이 있으면 도달이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 도달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 측에서 도달됐음을 주장한다면 상대방이 입증하고요. 표의자가 도달됐음을 주장한다면 누가 입증하냐면 표의자가 입증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문제가 있죠. 표의자 입장에서는 입증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내용 증명 우편이 필요하고요. 등기 우편이 필요합니다. 교재 판례에 나와 있는데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내용 증명 우편이 등기 우편이 발송이 됐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을 해줍니다. 내용 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이요 발송도 됐고 그것이 반송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까지 입증이 되면 되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도달된 것으로 간주해 준다, 뭐뭐로 본다죠. 조금 차이가 있죠. 다시 말하면 내용 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을 보냈다는 사실을 입증을 했어요. 그러면 상당한 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뭐합니까? 추정을 해줘요. 그런데 발송됐다는 사실을 입증했고요. 반송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까지 입증이 되면 그때는 도달된 것으로 뭐합니까?
간주해주게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일반 우편, 보통 우편에 대해서는 도달에 대한 추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3번 도달주의 효과. 1번 의사표시 철회죠. 자, 철회가 뭔가요?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게 철회잖아요. 그러면 도달하기 전에는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고요. 도달이 된 후에는 철회할 수 없겠죠. 왜요? 도달이 되면 효과가 생기니까요. 2번 의사표시가 연착되거나 불착이 되면 표의자가 책임을 져야 되고요. 3번 시험이 참 잘 나오죠. 발신 후 사정변경이죠.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도달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효과가 생긴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오직 예외죠. 야,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형아 이렇게 발음을 씹는다 그러나요? 두 가지입니다. 답장이 일단은 발신주예요. 답장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를 먼저 보냈어요. 그거에 대한 답장, 회신이라면 저는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회신, 답장이 발신주의입니다. 최고나 촉구에 대한 답장인 확답은 발신주의예요. 최고나 촉구에 대한 답장인 확답은 뭐죠? 발신주의고 또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도 뭐가 되죠? 발신주의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발신주의냐면 사원총회 소집 통지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원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모든 사원이 다 참석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모든 사원에게 반드시 소집 통지는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사원 중에 소집 통지하지 않은 사원이 있다면 그러한 사원총회는 무효인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러한 소집 통지를 도달주의를 취해가지고 지배 영역 내에 진입하고 요지 가능성이 있어야 사원총회 소집 통지를 한 것으로 보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사원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따라서 모든 사원에게 빠짐없이 소집 통지를 해야 된다는 의미는 모든 사원에게 소집 통지를 발신해야 된다는 의미로 이해하고요. 따라서 사원총회 소집 통지는 뭐가 되는 거죠? 발신주의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쪽이죠.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기본 확인 문제 풀어볼까요? 2020년도 작년도 문제가 나와 있네요. 1번.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된 경우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X.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번. 보통 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우편물은 상당 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X. 보통 우편에 대해서는 추정 효력을 인정하지 않죠. 3번.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더라도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기 전에는 그 효력에 발생하지 않는다. X죠. 도달주의입니다. 지배 영역 내에 진입하고 요지 가능성만 있으면 돼요. 상대방이 그 내용을 요지 알 필요까지는 없기 때문에 요지하여야 한다, 알아야 한다, X가 되는 거죠. 4번. 의사표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피특정 후견인인 경우죠. 피특정 후견인인 경우 의사표시는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있다. X입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제한 능력자는 수령 무능력자예요.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받더라도 도달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수령 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피특정 후견인은 특정 후견 개시가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능력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피특정 후견인은 일단 원칙적으로 수령 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4번은 맞는 질문이죠.
5번 이사의 사임의 의사표시가 법인의 대표자에게 도달한 때에는 정건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임의 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 X입니다.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니까 철회할 수가 있겠죠.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자, 기본 확인 문제 또 있네요.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하나요? 발신주의를 따르는 것을 모두 고르는 것이죠. 자, 발신주의. 최고, 촉구에 대한 답정인 확답, 청약에 대한 승낙, 답장과 사원충의 소집 통지가 발신주의잖아요. 따라서 니은번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발신주의죠. 리을번 촉구에 대한 법정된의 확답, 니은 해가지고 답은 몇 번이죠? 3번이 되는 거죠. 간단하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공시송달입니다. 자, 113절 읽어볼 건데요. 일단 공시송달이라는 것은 법원 게시판에다가 붙여놓고요. 2주가 지나게 되면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공시송달이라고 해요. 근데 그 공시송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민법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의 내용이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민법만 기억하시면 돼요. 113조죠.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언제 공시송달합니까?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공시송달하게 된다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고, 우측에 절차의 효과는 민사소송법 내용이니까 보실 필요도 없는 거죠. 그다음 4번 의사표시에 뭐가 나오죠? 수령능력이 나옵니다. 일단 수령 무능력자가 누구냐? 일단 모든 제한 능력자가 수령 무능력자예요. 따라서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그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은 수령 무능력자죠.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 하면 아까 문제 나왔지만 피특정 후견인은 수령 무능력자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특정 후견 게시가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의 능력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특정 후견인은 수령 무능력자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과 피성년 후견인 같은 제한 능력자는 수령 무능력자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받더라도 원칙적으로 도달되지 않아요. 따라서 표의자는 상대방에게 도달됐음을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이들이 받더라도 도달 안 시키는 이유는 이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보호할 필요가 없대요. 보호받기 싫대요. 다시 말하면 제한 능력자 측에서는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또 이들에게는 친권자는 후견인과 같은 뭐가 있습니까? 법정 대리인이죠. 따라서 법정 대리인이 안 때에는 도달이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수령 무능력자가 받더라도 원칙적으로 도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령 무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법정 대리인이 안 때에도 도달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99페이지 법률행위의 대리로 왔습니다. 이 대리 부분은요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3문제 이상이 출제가 되는데요. 우리 수험생분들이 아주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죠. 왜 어려워할까? 뭐 복잡하고 내용이 어려워서 어렵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자꾸 이 대리에 대한 개념을 엉뚱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대리에 관한 개념만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스스로가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면 대리에 관한 부분도 어렵지 않고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개념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갑이 나는 사람이 을에게 네가 내 대신 제주도에 가서 땅 좀 사라고 그랬어요. 그럼 갑을 우리가 본인이라고 하고요. 을을 대리인이라고 하겠죠. 을이 제주도에 가서 땅을 보러 다녀보니까 병의 땅이 좋아 보여요. 그래서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다. 법률 행위를 한 거죠.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의 효과인 대금은 누가 지급하는 거냐면 갑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거고요. 또 이전 등기도 누가 해주는 거냐면 병이 갑에게 해주겠죠. 다시 말하면 요 매매 계약의 효과인 대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것은 갑과 병 간에 발생하죠. 그래서 대리인이란 것은 타인을 위하여 법률 행위를 해주는 사람이 대리인이고요. 그 효과가 법률 행위를 한 사람에게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그 효과가 기속된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부족해요. 자, 일단 타인을 위하여 법률 행위를 해주는 사람이 대리인이죠. 그러면 타인을 위하여 법률 행위를 하려면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표시해야 되겠네요. 또 의사를 표시하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의사를 결정해야 되겠네요. 따라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고요. 결정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타인을 위하여 법률 행위를 해주는 사람입니다. 줄이면 타인을 위하여 대신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 대리인인 거예요. 자, 우리가 대리에서 조심할 것은 단순히 남을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은 대리인이 아니라는 거죠. 대리는 남을 위해서 일해주는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뭐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라는 걸 꼭 가져가야 돼요. 요 대리인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대리권을 주는 행위, 수권 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면 임의 대리인이고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주어지게 되면 법정 대리인인데, 법정 대리인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친권자 후견인인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주위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대리인이 누군 거예요? 친권자인 거죠. 이런 책입니다. 미성년자인 딸내미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 엄마 나 아이스크림 먹을래. 그때 엄마가 뭐라 그래요? 살쪄 먹지 마. 다시 말하면 대리는 대신 아이스크림을 먹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이스크림 먹을지 말지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인 거죠. 엄마 나 게임해도 돼? 너 1시간만 게임하고 너 숙제해야 돼. 대리는 대신 게임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게임을 할지 숙제를 할지 뭐 해주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라는 거 꼭 가져가야 돼요. 여기까지 개념입니다. 사회적 규정. 자, 임의 대리인을 통한다면 갑은 서울에 앉아 있으면서도 제주도에 있는 땅을 살 수가 있어요. 하고자 하는 일을 폭넓게 할 수 있습니다. 임의 대리는 사적 자치를 확장합니다. 법정 대리인에 있어서 본인은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과 같이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법정 대리인은 본인의 능력이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줍니다. 사적 자치를 보충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대리란 사적 자치를 확장하기도 하고 사적 자치를 보충하기도 하는데 사적 자치를 확장하는 것은 뭐가요? 임의 대리인이. 사적 자치를 보충하는 것은 뭐죠? 법정 대리인이 되는 거죠. 그다음 대리 삼명관계라는 말은 이제부터 등장인물이 꼭 3명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게 되면 삼각형 모양이다 그래서 삼명관계라는 말을 쓰는데 큰 의미는 없죠. 자, 넘겨보시면 이제 대리의 본질이 나옵니다.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이런 부분인 겁니다.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걸 흘려들으라는 얘기죠. 왜 을이 법률 행위를 했는데 그 효과가 을이 아닌 갑에 기속되느냐? 이 문제예요. 본인 행위설. 을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한 행위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고요.
공동행위설. 을이 혼자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갑과 을이 공동으로 한 것이니까 갑에게 효과가 기속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공동행위설이죠. 근데 우리 민법은 대리행위설이에요. 의사를 결정하는 것도 대리인이고요.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대리인이 혼자 하는 거예요. 법률행위도 누가 한 거냐면 대리인이 한 거죠. 근데 그 효과가 왜 본인에 기속되느냐? 그것은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민법은 대리인 행위설 입장에서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의사 결정합니까? 대리인이 의사를 결정하고요. 누가 의사를 표시합니까? 대리인이. 누가 법률행위를 합니까? 대리인이 한다는 거 꼭 가져가셔야 돼요. 자, 구별해야 될 개념이 나오고 있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대표. 자, A라는 법인이 있는데 그 법인의 대표인 갑 이사가 병과 만나가지고 법률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이 법률행위 효과가 법인에게 기속이 되겠죠. 여기까지 대리와 똑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거와 다른데. 자, 법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과 마찬가지로 손과 발과 같은 역할을 할 기관이 필요한 거죠. 따라서 우리가 대표를 기관이라고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사 같은 대표 행위는 법인 자신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 법률 효과가 법인에게 기속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대표가 한 행위는 모두 법인에게 효과가 기속되는 거죠. 그래서 법률 행위뿐만 아니라 갑이 한 사실 행위도, 갑이 한 불법 행위도 누구에게요? 법인에게 효과가 기속되게 됩니다. 왜요? 대표의 행위는 법인 자신 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반해서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의사를 결정할 일이 있는 의사 표시가 있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만 대리가 허용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의사를 결정할 일이 없는 의사 표시가 없는 사실행위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게 되는 거죠.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입니다. 사장. 보통 심부름꾼이라고 하죠. 자, 이건 뭐냐면 이런 거죠. 갑이 본인인데 본인이 의사를 결정했어요. 요 결정된 의사를 을이 병에게 단순히 전달해 주거나 단순히 표시를 해준다면 이걸 우리가 사자라고 하는 거죠. 자, 의사 결정의 주체가 다르죠. 사자에서는 누가 의사를 결정합니까? 본인이. 따라서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단순히 전달해 주거나 표시해 주는 사람은 대리인이 아니라 사자예요. 따라서 대리인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스스로 뭘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의사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남의 일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위임이라고 하고 그 사람을 수임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남의 일을 해주는 이 수임인이 대리인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요? 사자일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수임인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한다면 그 사람은 뭐가 돼요? 대리인인 거고, 단순히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뭐가 되는 거죠? 사자가 되는 거죠.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스스로 뭐 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간접 대리.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교재 보시면 위탁 매매가 나오거든요. 자, 이런 얘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포도 농사를 졌어요. 근데 직접 포도를 판매하기가 어려워서 을이라는 상인에 가서 포도 판매를 위탁했습니다. 자, 그러면 갑은 자신의 포도를 을에게 뭐 해주게 되냐면 인도해 주겠죠. 그 을은 포도를 판매합니다. 어떻게 팝니까? 지 것처럼 해서요. 자신의 이름으로 파는 거죠. 자, 병이라는 손님이 와가지고 아저씨 포도 1kg만 주세요 해서 매매 계약을 하면 이 상인은 이 포도를 을에게 인도해 주겠죠. 그리고 병은 이 포도에 대한 매매 대금을 누구한테 주냐면 을한테 줘요.
그리고 을은 이 돈을 받더라도 지 돈이 아니에요. 타인의 계산으로. 을은 이 돈을 갑에게 전달해 주고요. 그 돈에서 뭐만 띄게 되냐면 수수료만 띄게 되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요 매매 계약의 효과인 포도를 인도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갑과 병간에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을을 통해서 지급되고 을을 통해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간접 대리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대리는 을과 병이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면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은 갑과 병간에 직접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직접 대리라고 하고요. 용어 말을 조심하시는데, 자, 을이 포도를 팔 때 지포도처럼 판다. 을 자신의 이름으로 판매를 하고요. 을이 매매 대금을 받더라도 자기 돈이 아니다. 그래서 타인의 계산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요 매매 계약의 효과가 갑과 병간에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을을 통해서 인도되고 을을 통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간접 대리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4번 간접 점유가 나오고 5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나오는데 이건 우리가 해당본을 볼 거예요. 여기서는 안 볼 거고. 그다음에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죠.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의사 결정할 일이 있는 의사 표시가 있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만 대리가 허용됩니다. 따라서 사실행위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아요. 이게 원칙입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할 것은 법률 행위 중에서 제외되는 게 있는 거죠. 뭐죠? 가족법상 법률 행위. 가족법상 행위죠. 왜요? 혼이 난다, 약혼한다, 이혼한다 같은 의사결정은 오로지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본인, 자신만이 할 수 있고 남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가족법상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아요. 그다음 문제가 되는 것은 맨 밑에 줄 준법률행위인데 준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 의사표시가 없으니까요. 다만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는 의사표시와 대단히 유사하기 때문에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대리의 종류, 수권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면 임의대리,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면 법정대리고, 그 다음에 능동대리, 수동대리, 의사표시를 하는 대리는 능동대리고 상대방이 하는 것을 받는 것은 뭐죠? 수동대리예요.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이 있는데 수동대리는 상대방이 하는 의사표시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동대리는 대리의 본질에 반해요.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잖아요. 수동대리의 경우는 상대방이 하는 것을 받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실질적으로 뭘 하랍니까? 의사결정은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중요합니다. 이것도. 따라서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니까 뭐 하는 사람인 거예요? 능동대리를 해주는 사람인 거죠. 다만 상대방으로부터 의사표시를 수령해 줄 수도 있다. 수동대리해 주는 것도 가능하다. 능동대리가 주된 거고요. 수동대리는 부수적이라는 거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 또 개념에서 능동대리하는 과정에서만 대리인이 의사를 결정하게 되고 수동대리를 하는 경우는 대리인이 의사결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일단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대리 얘기를 했는데 대리권이 있다면 3번 유권대리, 대리권이 없다면 무권대리고 무권대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서 자세히 봐야 되겠죠.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제2절 대리권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